저는 올해 52살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라남도 작은 포구 마을에서 해물 칼국수 가게를 하고 있지만 26년 전까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한성그룹 호텔 사업부를 이끌던 윤태준이라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곽순옥 여사는 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분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부 제 살과 뼈를 깎아낸 진짜 제 삶입니다. 2000년 늦가을이었어요. 저는 31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준영이, 둘째 서준이. 난산이었어요. 18시간을 분만실에서 버텼는데 아이 둘이 무사히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실 천장이 보이고 옆에 남편이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한성그룹의 미래를 2명이나 안겨줬어. 남편은 아이들 이름도 직접 지어왔어요. 준영이는 영원히 준수하게, 서준이는 밝은 서쪽의 보석이라고요.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그 모습, 지금도 선명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하루도 채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출산 다음 날 싱가포르로 떠나야 했어요. 한성그룹이 동남아에 짓고 있던 초대형 리조트에서 공사 중 사고가 터졌거든요. 인부 3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고 현지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사흘이면 돌아올게, 아이들 잘 부탁해 하고는 병원을 나섰어요. 남편이 떠나자마자 병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구석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아기 침대 쪽으로 걸어오더니 쌍둥이를 번갈아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축하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저울질하는 눈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본가 대저택으로 옮겨져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출산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복도 끝 안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대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불러들인 역술인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가 한 지붕 아래 있으면 서로의 기운을 잡아먹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가 쓰러지고 가문의 재물도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가 약한 쪽을 빨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떼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며느리한테는 아이가 허약해서 새벽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면 그만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이 나오지 않게 온 힘을 다했어요. 갓 태어난 제 아기를,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제 아기를 없애겠다니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한성그룹의 힘 앞에서 경찰이 제 편을 들어줄 리 없었어요. 남편은 비행기 안에 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두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서 서랍을 뒤졌어요. 현금이 든 지갑 하나, 포대기 2개, 준영이를 등에 업고 서준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출산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뼈마디가 벌어진 몸이었지만 그때 제 몸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것이 나왔어요.
저택 뒷문으로 빠져나왔을 때 밖에는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바다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우산도 없이 두 아이를 겉옷으로 감싸 안고 산길을 향해 뛰었어요.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혔어요. 넘어질 때마다 몸을 둥글게 말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했어요. 준영아, 서준아, 울면 안 돼. 조금만 버텨. 엄마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거야.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경호원들이었어요. 산을 빠져나온 끝에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다였어요. 태풍으로 파도가 미친 듯이 높아져 있었고 검은 물이 바위를 때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경호원들이 포위해 오고 앞에는 바다. 경호원 하나가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순순히 둘째만 넘기시죠. 더 고집 부리시면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소리 질렀어요. 내 아이한테 손 떼면 내가 여기서 혀를 깨물고 셋이 같이 죽어버릴 거야. 하지만 출산 직후에 제가 장정 5~6명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달려들어 제 팔을 꺾고 몸을 눌렀어요. 저는 물어뜯고 핥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몸싸움 속에서 등에 있던 포대기 끈이 끊어졌어요. 준영이가 제 등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경호원 하나가 준영이를 낚아채서 뒤로 물러났어요. 제 등이 텅 비는 그 서늘함.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내 아이 돌려줘. 제발 내 아이 돌려줘.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제 품에 안긴 서준이를 향했어요. 빼앗기면 이 아이는 죽어요. 그게 확실했어요. 저는 준영이를 안고 가는 경호원들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해. 내 큰아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내가 저승에서 기어 나와서라도 그 사람 목을 물어뜯을 거라고. 그 소리에 경호원들이 순간 멈칫한 사이 저는 서준이를 겉옷으로 꽁꽁 싸매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바다였어요.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파도가 저를 집어삼키고 바위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삼키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서준이를 아는 두 팔만은 절대 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는지 몰라요. 뾰족한 바위에 몸이 부딪힐 때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것만이 저를 깨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파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발끝에 모래바닥이 닿았어요. 손톱이 다 빠진 손으로 해변의 돌을 움켜쥐고 기어 나왔어요. 품속에 겉옷을 풀었을 때 서준이가 입에 물었던 바닷물을 왈칵 뱉어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았어요. 저는 모래바닥에 엎드려서 아이의 작은 얼굴에 제 상처난 뺨을 비비며 울었어요. 준영이를 빼앗긴 비통함과 서준이만이라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며칠 뒤 몸을 겨우 추스르고 공중전화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돌아온 건 차가운 기계음이었어요.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본가 번호를 돌리자 시어머니 쪽 비서가 받았어요. 사모님은 이미 사망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시 연락하시면 아이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뚜뚜뚜. 저는 수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 저는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남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로 숨어들었어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아이에게는 시댁성 씨 대신 제 성을 붙여 한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에는 어시장에서 생선 내장을 발라내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어요.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곱기만 했던 손은 세제와 소독약에 짓물러 지문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엄마 하고 작은 팔로 달려와 안기는 서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몇 년 뒤 편의점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한성그룹 윤태준 사장, 고인이 된 아내 한지은, 시추모 장학재단 설립. 고인. 시어머니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남편도 제가 죽은 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돌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준이는 가난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맑고 바르게 자랐어요.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밤늦게 돌아온 저의 부은 다리를 작은 손으로 꾹꾹 주물러주는 아이였어요. 엄마, 나 커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호텔 지어줄게. 비도 안 새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궁전 같은 데서 엄마 평생 쉬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고단함이 전부 녹았어요. 서준이가 클수록 저는 가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이 아이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거든요. 반듯한 눈썹, 시원한 콧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습관까지. 그럴 때마다 빼앗긴 준영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우리 준영이는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부엌으로 돌아앉아 앞치마로 눈물을 닦아내야 했어요. 서준이의 피 속에는 한성그룹 총수의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17살 때 동네에 새로 짓는 펜션 공사를 지나가다 보더니 현장 소장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이 구조로 2층 테라스 하중을 버티려면 기둥 간격이 너무 넓어요. 지금 도면대로 하면 1년 안에 처짐이 올 텐데요. 10년 경력의 소장이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확인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교육은커녕 동네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아이였어요. 헌책방에서 주워온 건축책과 경영서적을 밤새워 읽으며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을 뿐이에요. 서준이는 전액 장학금으로 최고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에 수석 입학했어요. 엄마, 4년 내내 등록금 한 푼 안 들어. 이제 그 뜨거운 주방 좀 그만 서. 제발. 그 약속대로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 없었어요. 전국 호텔 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휩쓸었고 교수들이 어느 재벌집 숨겨진 아들 아니냐고 수군거렸어요. 26이 된 서준이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대기업에서 특별 채용 제안이 쏟아졌지만 서준이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한성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곳. 어린 시절 제 다리를 주무르며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들이 좋은 회사에 가려고 열심히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최종 면접 날이었어요. 한성그룹 본사 꼭대기층 대회의실.
윤태준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임원 면접이었어요. 면접관들이 마지막 공통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른 지원자들은 유명한 경영학자, 세계적인 호텔리어 이름을 댔어요. 서준이 차례가 왔을 때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제 어머니 한지은 여사입니다. 26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가을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저를 안고 검은 바다로 뛰어드셨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고 평생 맨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닥을 닦으시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게 어머니 한지은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한지은. 그 세 글자가 서준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의자에 기대어 있던 윤태준 회장의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26년 전 태풍 바다 한지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뒤적였어요. 가족관계란에 적힌 글자. 어머니 한지은. 그리고 서준이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자기 젊은 시절과 똑같은 눈썹, 콧날, 집중할 때 턱을 괴는 그 습관. 회장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면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걱정스럽게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수석이래. 한성그룹이야. 한성그룹. 그 네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짐 싸. 당장 도망쳐야 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낼 거야. 서준이가 당황해서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옷가지를 보따리에 쑤셔 넣고 있었어요. 26년 전 그 밤이 다시 목을 조여왔어요. 바로 그때 골목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낡은 철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윤태준이었어요. 이력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 비서도 물리치고 직접 운전해서 달려온 거였어요. 방문 앞에 선 남편과 보따리를 안고 떨고 있는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26년이라는 세월이 서로를 바꿔놓았지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흙 묻은 구두 신은 채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거지? 그때 내 품에서 준영이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살아남은 서준이마저 죽이려고 온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빗길에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사고라고 꾸며댄 거짓말을 26년 동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했을 때 받은 건 시어머니 쪽 사람이었고 남편한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미리 손 써둔 의사와 경찰이 사망 처리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텅 빈 관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울었고 매년 그 바닷가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6년 동안 돌처럼 단단하게 맺혀 있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서준이도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우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엄마.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떨리는 두 팔로 서준이와 저를 한꺼번에 안았어요. 어둡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흩어졌던 가족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울었어요. 26년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본가 대저택으로 갔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살아있는 며느리와 죽인 줄 알았던 둘째 손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서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려댔어요. 경호원을 불러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장식장 위에 도자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어요. 굉장한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26년 전 어머니가 뭘 했는지 제가 다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와 내 아들한테 손 떼시면 제가 이 그룹을 제 손으로 부숴버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저는 남편 뒤에서 허리를 펴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낡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26년의 풍파를 맨몸으로 버텨낸 사람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없애려 했던 제 아들 서준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 제 품에서 빼앗아간 준영이도 되찾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준영이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귀국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친어머니가 살아있고 쌍둥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대요. 시어머니는 준영이한테 이간질을 시도했어요. 밖에서 굴러온 것들이 내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고. 하지만 준영이는 할머니를 지나쳐 거실에 선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의 뺨을 만졌어요. 준영아,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로웠니? 준영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형제가 마주 섰을 때 준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서준이구나.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형제가 서로를 안았어요. 26년의 세월이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 진단은 급성 간부전이었어요. 유전적 요인으로 간 기능이 급격히 망가진 거였어요. 건강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향해 손을 날렸어요. 이 불길한 놈, 결국 형의 명줄을 빨아먹었어. 내가 뭐라고 했어. 서준이가 뺨을 맞고 고개가 돌아갔어요. 남편과 저는 당장 간 기증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병으로, 저는 26년간 몸을 혹사한 탓에 둘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 목숨을 줘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의사가 서류를 들고 뛰어왔어요. 기적입니다. 동생분의 조직 검사 결과가 환자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쌍둥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소금을 뿌리며 내쫓으려 했던, 뺨까지 때렸던 그 둘째.
손자만이 죽어가는 장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서준이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날 태어난 형이에요. 제 몸을 나누는 건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해요. 수술실로 걸어가던 서준이가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혼자 울었어요. 쌍둥이가 함께 있으면 망한다던 그 미신. 26년간 단 하나도 맞은 게 없었어요. 오히려 쌍둥이였기 때문에, 같은 피였기 때문에 아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며칠 뒤 나란히 침대에 누운 두 형제. 먼저 깨어난 준영이가 고개를 돌려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나 때문에 생몸에 칼을 댔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서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가족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100번이고 다시 올라갔을 거야. 밥이나 많이 먹고 빨리 나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엎드렸어요. 내가 단단히 미쳤었다. 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어. 죽을 죄를 지었다. 서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할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이제부터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다독이며 울었어요. 26년의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건강을 되찾은 뒤 가족들 앞에서 말했어요. 한성그룹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파리로 가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요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였다면 뒤집어졌겠지만 달라진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잘 생각했다. 내가 만든 음식 제일 먼저 먹으러 갈게. 서준이는 아버지가 내민 임원 자리를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건물은 눈에 보이는 지붕이 아니라 땅속 기초부터 튼튼해야 한다고. 낙하산으로 올라간 자리는 모래성이에요. 신입사원 한서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서준이를 안았어요. 내 말이 100번 맞다. 눈이 부시도록 자랑스럽다. 며칠 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수수한 점퍼를 입고 신입사원 한서준 사원증을 단 청년이 걸어 들어갔어요.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선배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점심에는 직원들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서준이를 보며 처음엔 재벌가 도련님 체험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리조트 신축 현장에서 설계 도면에 없던 집안 문제가 터졌을 때 서준이가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수십 년 경력의 기술자들도 놓친 문제를 한눈에 짚어낸 거예요. 현장 소장이 서준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자네는 회장 아들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자네 실력 자체가 보물이야.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남편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집 식탁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밥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고 화면 속 파리의 준영이가 자기가 만든 요리를 자랑하고 서준이가 현장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배를 잡고 웃어요. 26년 전 제가 아이를 안고 뛰어든 그 바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검은 파도가 밀려와요. 하지만 눈을 뜨면
옆에 제 가족이 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작은 몸이 지금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듬직한 청년이 되어 제 어깨를 감싸줘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운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그 밤, 저는 죽은 게 아니라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겁니다.